김 변호사님은 전문 분야 등록을 하셨나요? 솔직히 제가 지금 11년차 변호사입니다. 근데 귀찮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닌데요. 아유.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출연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출연 요청에도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민에 활동하고 있는 김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로운TV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지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랑 알고 지내면 불만사항은 없으셨나요? 불만사항을 저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출연까지 시켜주셨는데. 그렇죠. 큰일 나죠. 근데 옷차림은 방송이 굉장히 부적합해 보이는데 집에서 나오셨나요? 그건 네가 생각할 거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방송 한번 즐겁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재성 변호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김재성 변호사님이나 저나 같은 변호사다 보니까 약간 아전인수격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좀 웃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변호사 선임, 무조건 서초동으로만 가야 됩니까? 상당히 답변 드리기 애매한 질문이네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서초동이 변호사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약간 중앙법조타운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저도 의뢰인을 통하여 얘기를 듣다 보면은 소송하면은 서초동 변호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서초동 아니면 서초동 아닌 지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꼼꼼하고 신경 써서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그 법률사무소 이게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1심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그 사건을 진행을 했고요. 네. 2심 때, 즉 항소심에 와서 김재성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긴 경우도 있었죠? 네, 많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이유들이었죠? 대부분이 사건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사건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착수금이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혹했나 보더라고요. 그 사건을 수임을 할 때 착수금을 먼저 줄였고 그 위에는 연락이 이제 두절이 돼버린 거죠. 연락이 두절이 되고 사무장하고만 이렇게 의사소통을 나누고 변호사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결과 통보가 옵니다. 1심 패소했다고.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는 열이 받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따지고 보다 보면은 그때서야 또다시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항소심에서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항소심 비용은 달라. 이런 게 대부분 불만이었죠. 그래서 바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재성 변호사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는 거네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죠.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일반 의뢰인분들이 사건을 선임을 할 때 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알 수는 없을 텐데요.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성실하고 꼼꼼한 변호사를 고르는 팁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첫 선임 때부터 누구와 상담을 진행하느냐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그런 법률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상담을 사무장이 하고 변호사는 재판 때 처음 보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법률사무소는 재판 내용을 그때그때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러한 방식으로만 일을 진행하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사건 진행 방식입니다. 무책임한 사건 진행이죠. 이런 법률사무소는 피해야 합니다. 그럼 착수금은 어떤가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너무 착수금이 낮게 책정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의뢰인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이 좋죠. 싸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싸다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큰 사건이 있고 작은 사건이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비용 부담을 위해서 무조건 싸게 먼저 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의뢰인을 만났을 때 돈을 이제 싸게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의뢰인 선임을 한다면은 다른 사건도 싸게 할 겁니다. 그런 변호사들은.
그리고 보면은 사건 감당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속가도 있고 분명히 당사자도 굉장히 많은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100만 원 주고 어떻게 일을 많이 이런 사건 분명히 있거든요. 변호사 그 보수료는 물건값하고 좀 틀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이건 가전제품 100만 원짜리 있는데 누가 어디 가가지고 70만 원 샀으면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 비용이 시세에 분명히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난 100만 원 주고 샀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감당 절대 못 합니다. 이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착수금은 소송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제 생각은 그 변호사님께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뢰인분들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맡기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 번에 지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조건은 차치하고라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는 착수금 500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비싼 가격입니까? 낮은 가격입니까? 사실 이혼 사건만 하더라도 재판이 쉽게 끝나진 않거든요. 조정이 수반될 수도 있고 특히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건데 재산을 좀 꿈쳐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렇죠. 재산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재산 찾으려면 시간 들여야 되고 어쨌든 서면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500만 원이 1회당 뭐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저것 서면 나가고 무슨 사실조회 신청이든 뭔 신청이든 하다 보면은 1회당 법률 서비스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혼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다. 이러면은 1회당 변호사가 하는 그 서비스 비용은 한 2, 3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변호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택배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습니까? 같이 택배할까요? 아니, 그분들을 비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이 사건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싸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라. 이걸 피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그 변호사를 피하고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변호사를 택하라는 게 아니라 그 변호사의 경력과 다른 어떤 활동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고려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다만 무조건 가격만 다운시키는 그런 변호사를 피하라 이런 취지죠. 제 말씀. 다음 주제로 요즘 보면 어떤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들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어떤 분야의 전문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곧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아니면 다른 전공의 이런 분야처럼 우리가 이런 전문 변호사다 그러면 그와 똑같이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공적인 기관에서 전문이라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등록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일정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 등록을 받아주고는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 이수를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 등록을 신청하고 싶은 변호사들이 자신이 얼마 동안 변호사업에 종사했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 몇 건을 했는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용이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등록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이제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쵸. 우리가 어떤 변호사 선택할 때 네. 대한변협에서 이 정도는 뭐 공적으로 증명해줬다 이럴 정도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또 전문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치라든지 이런 사건을 많이 해봄으로써 생성된 어떤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스스로 전문이라고 표방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스스로. 분명히 있겠죠. 근데 뭐 그거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 수도 없죠. 그죠? 김 변호사님은 전문 분야 등록을 하셨나요? 혹시 하셨으면 어떤 분야로 등록을 하셨죠? 저는 대한변협에서 요구하는 뭐 조건은 어느 정도 많이 충족이 됐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11년차 변호사입니다. 근데 귀찮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아닌데요. 아, 예. 그래서요. 몰라. 근데 니는 많이 등록했나? 저 같은 경우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으로 다 등록을 했는데요. 아, 거의 뭐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다 전문이네요. 그러면. 그걸 노린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전문 변호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전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전문 분야 등록도 안 하셨는데.